모모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이고, 모모님 근데 네, 저도 모모님의 목소리를 듣고 네. 뭔가 말투라는 것도 있잖아요. 사람이 말하다 보면. 예, 그렇죠. 네, 어, 듣다 보면 그 배우 손현수님인가? 무슨 현수님이신 것 같은데? 어, 현주님인가? 네네네. 아, 맞네요. 손현주님 목소리랑 느낌이 비슷하더라고요. 그런가요? 네네. 그런 소리 못 들어보셨나요? 손현주, 처음 듣는 소리입니다. 그래요? 네. 네네. 저는 비슷한 그 느낌이 있거든요. 혹시라도 저만 음, 느꼈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도 한번 음, 들어보시면서 판단해보시면 좋을 것 음, 같습니다. 네네. 네. 자, 그러면 일단은 모모님께서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될지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글로벌한 얘기고요. 그리고 키워드는 그냥 그녀. 그녀? 예, 알겠습니다. 그녀가 겪은 이야기. 그러면 얘기입니다. 바로 또 그녀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모모예요. 이게 한 몇 년 전 제가 겪었던 일인데, 지방에서 가족하고 떨어져서 숙소를 얻어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네. 보통 주말이 되면 이불 빨래? 이거를 코인 빨래방에 가서 빨래를 하면서 그 동네가 외국인들이 좀 되게 많았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탈리아에서 온 친구가 항상 같은 시간대에 저랑 빨래를 하게 됐는데, 한국말 좀 곧잘 하더라고요. 한 뭐 50%는 알아듣고 뭐 50%는 바디랭귀지를 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좀 이렇게 계속 몇 주씩 보다 보니까 좀 친해졌어요. 그래서 보통 뭐 그런 외국인들하고 이렇게 친구를 맺으면 일반적으로 하는 얘기가 야, 내가 우리나라로 돌아가면 너 초청장 보낼게. 한번 놀러 와. 뭐 이런 얘기는 그냥 가볍게 지나가는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친구하고 한 3개월 정도 그렇게 인연을 갖다가 이 친구는 이탈리아로 갔고 저도 뭐 전혀 생각도 않고 있다가 수개월이 또 지나고 나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국제전화가 온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전화를 받았는데 그 친구더라고요. 그 네. 이탈리아 친구. 로베르토라고 하는 친구였는데 초청장을 보냈다는 거예요. 비행기 표까지 끊어서. 그래서 마침 제가 또 그때 좀 여행을 하고 싶어서 하던 프로젝트도 좀 끝나고 해서 그래 뭐 휴식차 한번 갔다 와야 되겠다. 뭐 한 일주일 정도 놀다 와야 되겠다 해서 갔죠. 이탈리아에 가면 길거리에 있는 거지도 원빈보다 잘생겼다는 말을 실감하겠더라고요. 거기 잘생겼죠. 예. 예. 제가 간 곳은 로마에서 밑으로 한참 떨어져 있는 남부 이탈리아 쪽이었는데 해변가가 있는 그쪽에 가서 그 친구를 만났죠. 결국에는 그 친구가 이제 공항에 마중을 나오지 못하고 거기는 뭐 파란색 원피스를 입고 자전거를 타면 포카리 스웨트고 노란색 옷을 입고 자전거를 타면 다 레모나 여자들도 그렇게 이쁘더라고요. 다. 그래서 뭐 환상의 나라에 와 있는 것처럼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그 친구 보고 야, 이 동네를 좀 잘 알고 사람들하고 좀 소통을 하려면 어디 곳으로 가야 되냐 그랬더니 흔히 말하는 선술집, 그러니까 이탈리아식 펍에 가면 사람들이 그냥 친근하게 대화를 한다. 그리고 자기가 한국말을 할 줄 아니까 구간의 소통의 창구를 자기가 다리를 연결해 주겠다. 뭐 술 한잔 먹으러 갈래?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진짜 되게 조그만 펍이었는데 거기 가서 이제 술을 한 잔 먹는데 저 끝쪽에 맨 구석에 한국인과 동양인으로 보이는 여자가 앉아 있더라고요. 혼자 조용하게 이제 술을 마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로베한테 야, 저 사람은 한국 사람이야? 아니면 뭐 일본 사람이야? 이렇게 물었더니 한국 이주민 2세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 누나가 좀 대단한 누나라고 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그렇게 대단한데? 그랬더니 이탈리아 전역에 한국 물건을 파는 물품점을 전국 체인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집의 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뭐 금수저겠죠. 뭐 그 사람이 돈 많은 거하고 저하고는 이제 크게 상관이 없으니까. 근데 그래도 한국 사람이라는 게 그 동네에 한국 사람이 이제 잘 없으니까 그래서 좀 관심은 좀 가더라고요. 대화라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그분이 계속 우리 쪽을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눈인사만 하고 하다가
그 다음날도 또 그렇게 갔는데 또 그분하고 마주치고 그래서 나중에 그분이 오더라고요. 한국 분이시죠?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렇다. 이 친구 때문에 여기 놀러 오게 됐다. 자질구레한 얘기를 이제 다 했죠. 다 하고 나서 우리 좀 더 친해지면 내가 우리 집으로 초대를 할게. 거기서 식사라도 함께 할래?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덜컥 그렇게 가다가 좀 겁이 나더라고요. 저도 겁이 좀 많은 편이라서. 근데 그 로베가 하는 말이 뭐 저 누나가 이쪽으로 이사 온 지는 얼마 되지는 않았는데 되게 사람 괜찮은 사람이다. 자기가 보장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고민을 하다가 나도 며칠 있으면 한국으로 가야 되니까 뭐 나쁘진 않겠다. 뭐 죽이기 하겠어. 뭐 이런 생각으로. 그리고 뭐 그런 악한 기운도 전혀 느껴지지도 않았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초대에 응해서 그 집을 갔는데 그 집 자체가 정말 영화에서 나오는 저택이더라고요. 앞에 뭐 큰 정원이 있고 방이 뭐 거의 수십 칸 있을 정도의 큰 저택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정말 맛있는 음식을 먹고 얘기를 하고 술을 먹고 이렇게 했는데 이 로베라는 친구는 어쨌든 한국말을 완벽하게 다 못 알아들으니까 지루했겠죠. 얘는 먼저 잠이 들었고 소파에 기대서 그리고 저하고 여자 그러니까 뭐 돌순이랑 얘기를 쭉 하다가 제가 이제 물었어요. 그때 한참 어떻게 하면 성공을 할 수 있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는지가 너무 최대 관심사였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이런 거를 하게 됐냐 어떻게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냐 그랬더니 어쨌든 뭐 며칠 후면 돌아갈 사람이니까 예. 자기가 지금부터 무슨 얘기를 해줄 건데 이게 소설처럼 영화처럼 느껴져도 괜찮다. 나도 어디 얘기할 곳이 없으니까 시원하게 좀 얘기를 해주겠다. 믿거나 안 믿건 네 자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 들을 준비 됐습니다. 하고서 준비를 하니까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불순이는 몇 년 전에 매일같이 쇼핑으로 시간을 보냈던 사람이었대요. 주로 뭐 백화점 명품 코너에서 자신의 욕구를 채우고 그리고 이제 점원들의 응대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서슴없이 독서를 퍼붓고 쇼핑 중에 매장에서 당연히 고급 커피를 마셔야 하고 금연구역에서는 전자담배를 피워야 되고 그렇다고 제재를 하는 사람이 없대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약간 좀 재력가고 좀 이렇게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서 절대 건들면 안 되는 그런 집안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집안에서 컸으니까 이게 아나무인인 거죠, 이 여자는. 그리고 오히려 뭐 백화점의 매니저부터 뭐 점장까지 이 돌순이 앞에서는 쩔쩔매기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워낙 성격도 소위 말해서 낮으니까 더군다나 지금 전국 체인을 하는 이제 아빠의 고명딸 그러니까 외동인 거죠. 얼마나 오냐오냐 키웠겠어요, 이 사람은. 그리고 쇼핑 가면 뭐 호텔로 가서 호텔에서 파티하고 그러니까 이게 일상인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는 이제 친구라는 명분으로 이 돌순이를 떠받드는 인간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한 자리도 깨찰까봐 아니면 이익이 있을까봐. 그리고 또 실증을 되게 잘 냈었대요, 자기가. 다 마음에 안 들었고 올해 이틀씩 3일씩 하는 것도 없고 근데 이게 어쨌든 이 돌순이하고 돌순이 아버지는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의 집 말고 이제 그 전에 아버지랑 살던 집이 풍수지리적으로 배산 임수를 지킨 집이라는 거예요. 뒤에는 산이 있고 앞에는 강이 흐르고 뭐 그러니까 누가 봐도 잘 모르는 사람이 봐도 되게 명당이다 할 정도로 그렇게 좋은 곳이었대요. 그래서 그런지 주변에는 인가가 없었대요. 그 저택 주변에는. 그리고 이제 그 안으로 들어가면 뭐 가사도우미와 집사, 뭐 정원사, 기사가 거의 상주에 있고 가족이라고는 아버지와 돌순이밖에 살고 있지 않은 거예요. 큰 저택에서. 가끔 고모의 내외가 콩고물이라도 주워 먹으려고 방문을 자주 했대요. 근데 이 아버지 철칙이 기업을 자식이 위해는 누구에게도 물려줄 수 없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모의 내외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 인물이기도 했고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는 가식적인 살가움은 기본 장착인 거예요. 그 고모 내외는. 더러워도 참고 막 웃어야 되고. 근데 이제 돌순이는 경영에는 관심이 없었고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기에 아버지가 나무라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아버지의 가장 큰 고민이 아버지가 원하는 전공을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거예요. 또 결혼도 하기 싫어했었고. 근데 아버지 주위에 전문 경영인들이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이 사람이 지분을 너무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냥 법인 거예요. 사위를 일찍 들이려는 이유도 돌순이를 도와서 경영을 같이 해나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결혼을 빨리 해라. 하지만 기업 간의 결혼은 반대하는 입장이었대요. 결국엔 그 결혼은 약육강식의 법칙으로 인해 회사가 위태로워질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극히 평범하면서도 적당히 도덕적이고 영리한 사람을 원했대요. 네. 그 아버지가 이제 여러 정보와 수소문을 통해서 맞선을 볼 후보 남자들을 고른 거예요. 그게 뭐 동양인이든 아니면 뭐 이탈리아 현지인이든 맞선 볼 것을 맨날 권유를 했지만 결국에는 돌순이는 이런 지하에 다 단칼에 거절했었대요. 근데 어느 날 그 아버지는 큰 지병에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이게 거의 뭐 혼수 상태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미 이제 주소는 미리 다 써놓은 상태고. 근데 이게 이 돌순이 입장에서 아버지의 병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진짜 차기 경영자가 누가 될 건지 거기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더더욱 싫어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아버지의 바람대로 맞선을 보기로 결심을 했대요. 돌순이는 아버지가 맞선 보라고 한 남자들 중에 그렇게 잘생기지 않은 남자를 네. 골라서 카페에서 맞선을 보게 됐는데 그 사람의 직업이 무슨 종합병원의 화상센터의 전문의였다는 거예요. 평소 그 아버지의 꿈이 그런 병원이라든지 학교를 짓는 게 되게 꿈이어서 후보 중에 그런 사람들을 고르지 않았나 그런 로망이 있어서 그래서 인성평가하고 여러 가지 평가를 해보니까 여러 사람들한테 좋은 이미지로 남아있는 사람이라서 그렇게 추천을 받은 사람이기도 했대요. 근데 이 이제 돌순이 눈에는 그전 신분 상승의 눈이 먼 사람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든 남자들이. 왜 그러냐면 자기의 그렇게 툴툴거리는 말투도 다 참아내고 짜증을 내고 그냥 웃음으로 뭐 이렇게 화답하고 근데 이제 이 돌순이가 너무 그렇게 계속 툴툴툴툴 거리니까 결국에는 이 남자도 한계에 다다랐던 거예요. 남자가 서로 맞지 않는 것 같다면서 이제 맞선을 종료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돌순이 입장에서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거절을 당해본 거예요. 늘 자기가 갑의 입장에 있었는데 을이 돼버린 거죠. 그리고 피해자가 돼버린 거죠. 그 모욕감과 분노를 가지고 나오다가 서빙을 하던 카페 직원, 여직원하고 부딪히면서 옷을 버려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돌순이는 이탈리아 그 여직원에게 입에 담을 수도 없는 폭언을 해댔고, 그 여직원은 이제 뭐 어쩔 줄 몰라 되게 쩔쩔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카페가 직원 교육을 정말 잘 시키는 카페로 되게 유명했대요. 무조건 손님이 어떠한 얘기를 하더라도 다 참아내고 그렇게 한 카페라서 직원 교육이 그렇게 된 상태라서 그 여직원도 반항을 못했겠죠. 하지만 제 입장에서 그걸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나이도 비슷한 또래 여자한테 자기가 욕을 얻어먹으니까 직원도 뭐 참긴 참았지만 기분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 돌순이는 그 순간을 이제 놓지 않고 눈빛을 보고 나서 왜 노려보냐면서 다시 사람들 앞에서 막 인격적으로 망신을 줬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런 사람이었대요, 과거에는. 그날 밖에 나오는데 비가 후툭후툭 쏟아지더래요. 그리고 좀 더러워진 기분을 좀 이렇게 전환시키기 위해서 보통 평소 같으면 이제 쇼핑을 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없는 곳을 가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빗길 드라이브를 택했대요. 그 돌순이는 운전을 해서 어떤 강변 한적한 곳에 주차를 시키고 우울해진 마음을 좀 달래려고 우산을 쓰고 길을 걷는데 보통 비바람이 몰아치면 우산을 앞으로 숙이잖아요. 예. 근데 누군가가 자기 앞에 탁 길을 가로막더래요. 그래서 누구지 하고서 우산을 슬며시 올리니까 모자와 마스크를 쓴 사람이 느닷없이 돌순이한테 얼굴에 뭘 확 뿌리고 도망을 가더래요. 그게 너무 고통스러웠대요. 얼굴이 막 타들어가는 고통이었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알게 되면 황산을 얼굴에 뿌리고 그러니까 뭐 피하긴 피하는데 그래도 몇 방울이라도 튀어도 이게 치명적이잖아요, 보통. 근데 마침 주변에 지나가는 사람이 그걸 보고 바닥에 뒹굴면서 고통스러워하는 그 돌순이를 보고
신고를 해서 병원으로 향했대요. 병원에 가서 응급치료를 받고 했는데 결국 이 돌순이의 피부의 화상보다 더욱 심각한 것은 눈에 들어간 황산이었대요. 실명인 거죠. 거의 실명 수준인 거죠. 결국 오랜 동안 치료를 받고 다 했는데 실명 판정이 내려졌대요. 돌순이가 병원에서 온갖 히스테리를 부리고 막 이렇게 했는데 주치의가 묵묵히 그걸 다 받아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그 주치의가 맞선을 받던 남자, 낮에 맞선을 받던 남자, 그 남자가 주치의더라는 거예요. 예. 근데 이 돌순이의 독한 마음도 그 남자 앞에서는 조금씩 누그러졌대요. 어떻게 사람한테 이렇게 욕을 먹으면서까지 치료를 이렇게 잘해줄 수 있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의사도 왔다가 하고 뭐 간호사도 왔다가 이게 너무 싫더라는 거예요. 자기 공간이 너무 있고 싶었대요. 이미 뭐 실명 판정을 받았고 그래서 병원 치료를 종료하고 집에서 치료를 받기를 원했대요. 결국 퇴원을 하고 이제 집에 돌아왔지만 그곳에는 부모 내외가 마치 자기 집인 양 소파에 앉은 주인 행세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웃긴 거는 그 집안일을 하던 사람들도 마치 그 고모 내외가 원주인인 것처럼 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소리에. 네. 소리를 들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 이제 이 돌순이가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가 이렇게 다치고 나니까 결국에는 경영을 못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 고모 내외가 치고 들어왔구나. 그래서 돌순이 생각했대요.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이곳을 점령하기 너무 싫었대요. 그래서 유언장이 다 있고 아버지 뜻도 있으니까 되게 매몰차게 고모 내외를 거기서 내쫓았대요. 당장 나가라고 해서. 근데 이런 상황도 상황이지만 자신한테 황산 테러를 한 인물이 누굴까? 네. 자기가 너무 많은 잘못을 하고 다녔잖아요. 사람들을 하대하고. 너무 많아서 유추할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의심된 사람들은 경찰 입장에서도 알리바이가 있어서 특정하지 못하겠다는 통보를 또 받았다는 거예요. 계속 수사는 하겠지만 그 근처에는 그 흔한 CCTV도 없고 사람도 잘 지나다니지 않는 후미진 곳이라서 자동차 블랙박스 확보도 힘들었다는 거예요. 자기 차는 또 이미 거리가 상당히 있어서 그때부터 이제 이 사람의 고통은 시작이 됐대요. 이 돌순이의 고통은. 모조리 소리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사람들이 행동하면서 나는 소리가 전부 의심스럽고 전부 다 적처럼 느껴지더래요. 평소에는 이제 신경도 안 쓰던 소리 하나하나가 돌순이한테는 전부 의미 있는 소리처럼 들려왔고 평소에 조용했던 집안은 왠지 그 안에 그 존재하고 있는 사람들 외에 누군가가 더 있는 것 같이 느껴지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청각이 워낙 예민하니까 이 돌순이가 소리 나는 쪽으로 쭉 타고 가면 그 소리가 이내 없어지고 이내 잠잠해지고 그리고 이제 그 가사 도우미에게서 나는 소리도 되게 거슬렸대요. 도우미가 무슨 식사나 차를 이렇게 내줄 때 손 주위에서 그렇게 소리가 나더래요. 그 가정부의 손에서. 그래서 돌순이가 이게 무슨 소리냐고 물어도 뭐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다면서 그냥 가볍게 넘겼었대요. 그 가정부가. 모든 소리는 이제 이 돌순이의 귀를 자극했고 신경을 곤두서게 했겠죠. 심지어 시계 초침 소리조차도 거슬렸대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이제 앞에 안 보이니까 귀에만 의존할 수 없으니까 그냥 기분 탓이라고 생각은 하고 싶었지만 또 그렇게 생각하기엔 너무 많이 찜찜하더래요. 네. 자기의 평소 행실이 이렇게 좋지가 않았으니까. 그래서 그날부터 소리 나는 물건들을 모두 무음으로 해달라고 했고 그렇지 못하는 물건이면 없애달라고 지시를 했대요. 그러고 나면 이제 아주 작게 나는 미세한 소리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돌순이의 불안감은 점점 의심으로 바뀌어 갔대요. 뭐 하나하나 다 의미를 두고. 근데 지금 이 돌순이 입장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병원에서 진심으로 자신을 치료해준 의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사한테 전화를 걸어달라고 직원들한테 요청을 했는데 전화기가 불통이라고 말하면서 수리 기사를 불렀으니까 곧 해결될 거라고 말을 하더래요. 하지만 이제 며칠이 지나도 이 수리는 이제 이루어지지 않고 그래도 그럴 것이 뭐 워낙 외진 지대라서 예. 보통 우리 한국처럼 빠르지 않잖아요. 유럽이나 뭐 이런 그렇죠. 보통 서양권이 택배도 보통 막 15일 있다가 오고 뭐 이런 정도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불안감이 점점 커져갔대요. 그래서 이제 그 돌순이가 직접 병원으로 찾아가기로 했대요. 직원들한테 이제 차를 대기시키라고 하고 집을 탁 나서려고 하는데 밖에 막 빗소리가 들리더래요. 문을 여니까. 근데 이 돌순이가 황산 테러를 당하던 날이 비가 왔었잖아요. 그래서 이 비에 대한 트라우마가 엄청나게 심했었대요. 비하면 황산 이렇게 연관성이 지어져 버리니까. 그 트라우마가 어느 정도냐면 샤워를 하려고 할 때 샤워기에서 나오는 그 물줄기가 그런 빗소리와 똑같이 공포를 느끼질 정도였대요. 근데 희한한 게 매번 외출을 하려고 할 때마다 비가 내렸대요. 장마철도 아닌데 며칠째 비가 온다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았대요. 그래서 돌순이는 한올 수 없이 기사를 시켜서 의사를 왕진옥에 부탁을 했대요. 얼마 있다가 의사는 돌순이 집에 와서 상처 부위를 되게 정성껏 치료를 해줬대요. 예.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의사는 자기한테 든든한 협력자이자 가장 믿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고모 내외는 아예 이 집으로 발도 못 디디게 만들어놨고, 예. 뭐 혈육이긴 하지만 남보다 못한 인간들이잖아요. 돌순이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 행동은 자기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했대요. 죄책감도 없어. 근데 여기서 좀 반전이 있어요. 한 일주일인가 열흘 지났는데 네. 희미하게 눈이 보이기 시작하더래요. 근데 바로 누구한테 눈이 보인다고 알리지는 않았대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직원들이 모두 자기 옷을, 그러니까 메이드복이나 이런 걸 입지 않고 예? 자신의 옷이나 아버지의 옷을 입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저택의 주인의 옷을 입고 이 돌순이 공포에 질린 거죠. 소리만 들었을 때는 일상과 크게 다를 바가 없었는데 그저 그냥 자신이 예민한 탓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체는 달랐던 거죠. 아까 가정부 손에서 무슨 소리가 났는데 그냥 뭐 아무 소리도 안 났다라고 가정부가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 소리가 뭐였냐면 음식을 하면서 발바닥 각질을 뜯어가지고 각질을 음식에 넣었다는 거예요. 그걸 봤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각질을 뜯는 소리, 끄끄끄 하는 소리, 그 소리가 그 소리였던 거죠. 근데 이 돌순이는 그걸 빤히 보면서 안 보이는 척을 해야 했고 그 먹은 이유가 섣불리 뭔가를 했다면 이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 것 같다는 거예요. 오, 예. 더군다나 전화도 되지 않고 외부로 소통이 이제 전혀 불가능했기 때문에 탈출 타이밍을 노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각질 음식을 알면서도 먹어야 한다는 게 엄청난 고통이잖아요. 그리고 이 음식이 질렸다는 핑계로 더는 먹지 않으려고 했대요. 근데 이 가정부가 그러면 다른 음식을 내주겠다 하는데 자신들이 먹는 음식을 덜어서 주려고 하다가 입안에 놓고 막 씹은 다음에 접시에 놓더라는 거예요. 특별식이다. 근데 이 돌순 입장에서 그걸 봤잖아요. 저 사람 입에 있던 거를 이 접시에 놓고 특별식이라고. 근데 자기는 눈이 안 보이는 줄 알고 있으니까 들키지 않으려면, 죽지 않으려면 먹어야 했대요. 근데 그 가정부가 항상 걸어갈 때 났던 소리, 착착착 하던 났던 소리가 자신의 엄마가 생전에 즐겨 차던 목걸이와 팔찌, 장신구 이런 거였대요. 근데 그걸 온몸에 다 두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돌순이는 되도록이면 2층에 있는 자기 방에서만 생활을 하기로 했대요. 이 사람들하고 부딪히지 않으려고. 그래야지만 피해가 덜 올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음식을 갖다 주고 밑으로 내려가면 음식을 버려도 되니까. 먹는 척 하다가 버려도 되니까. 근데 방 안에 우두커니 있을 때 밖에서 약간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리더래요. 네. 그래서 이제 그녀는 안 못 보는 연기를 하면서 거실로 나갔대요. 거기에는 도우미, 집사, 기사,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지인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음식과 술을 먹고 속삭이고 있더라는 거예요. 네. 간간히 숨죽여 웃는 것도 보이고. 그리고 이제 거실에서는 그들만의 막 패션 쇼를 벌이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 아버지와 그리고 엄마 그리고 자기 옷을 막 입으면서 즐거워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끔찍하고 괴기스러웠지만 소리조차 지를 수가 없었대요. 그 사람들의 행태를 지켜보고 추게 하고플 때는 방문을 소리나게 세게 닫으면 네. 그 행동들을 좀 멈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나는 이곳에서 빠져나가야 되겠다. 어딘가 도움을 요청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돌순이가 외출을 하겠다라고 말을 하고는 나갈 채비를 하고 이제 현관으로 탁 나왔는데 밖에서 막 비가 오더래요. 그럼 이제 자기가 또 트라우마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자세히 보니까 그게 비가 아니고 기사가 이 돌순이가 나오려고 하면 물옷으로 비처럼 뿌려댔던 거예요. 그게 이제 장마철이 아닌데도 외출을 할 때마다 비가 오는 이유였다는 거예요. 알면서도 뚫고 갈 수가 없었대요. 그리고 그 기괴한 행동들이 그 트라우마에 더 플러스가 돼서 네. 더 심리적으로 압박이 더 크게 왔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24시간을 돌순이를 감시하면서 자기를 여기에 감금하고 온갖 부자놀이를 하고 심지어 장신구들을 팔아서 입속을 챙기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그들이 그곳을 떠날 이유가 전혀 없었던 거죠. 이제 돌순이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의지할 거라고는 그 의사 하나밖에 없잖아요. 네. 고모한테 부탁을 해봤자 고모도 결국에는 입속을 챙기는 사람 중에 하나였으니까 매주 이제 그 의사만 오길 기다리면서 점점 이제 연민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다정하고 진심으로 대해주는 의사가 결국에는 이제 사랑에 빠지고 만 거예요. 남자에게 이제 병원을 그만두고 자기 곁에 있어 달라고 말을 했대요. 근데 남자가 이렇게 돼버리면 내가 재산 보고 오는 것 같아서 좀 그렇다. 네. 일단은 내가 이렇게 자주 와서 소통을 할 테니까 혹시 무슨 문제가 있으면 나한테 바로바로 얘기해라. 내가 최대한 와서 내가 해결을 하겠다. 너무 고맙잖아요, 이 남자가. 그래서 이 돌순이는 결국 그 남자를 믿고 자신이 처해진 상황과 자기가 치력을 찾았다라는 사실을 말하려고 하는데 그때 도우미가 방으로 탁 들어오더래요. 그러면서 가사 도우미가 그 의사한테 음식을 입안에 넣어주면서 둘이서 자기를 쳐다보면서 되게 비웃는 행동을 하더래요. 결국엔 그 의사도 그들하고 한패였던 거죠. 결국은 이제 돌순이는 너무 놀란 나머지 하려던 말을 멈추고 사실을 밝히지 않았대요. 네. 돌순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그 의사를 점점 멀리하기 시작했고 그 멀리하는 그 돌순이를 주위 사람들이 보면서 이 돌순이를 의심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혹시 얘 보이는 거 아니야? 시력 찾은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테스트하기 위해서 날카로운 칼이나 송곳을 정말 눈앞까지 들이밀더래요. 그 밖에 이제 확인 작업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정말 그야말로 끔찍했대요. 예. 압정이 있는데도 밟으며 지나가야 했고 갑자기 나타난 장애물에 머리를 부딪혀야 했고 뜨거운 음식을 몸에 엎지른 건 다반사였대요. 최대한 맹인임을 연기했대요. 그리고 이제 이대는 안 되겠다. 이들을 버려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돌순이가 관찰력이 되게 좋았대요. 자기가 사람들의 그 행동에 대한 습관들을 되게 잘 파악을 하는 그런 재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는 무슨 경영학을 해라고 했는데 이 돌순이는 화학 계통에 관심이 많아서 화학 약품에 대한 지식이 좀 많았었대요. 그리고 뭐 심리 쪽은 뭐 직접적으로 대학에서 배운 건 아니지만 관심이 많아서 사람들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니까 스스로 뭐 독학이나 뭐 공부를 했겠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책 속에 나온 내용 중에 하나가 습관들은 쉽게 고쳐지지 않는다라고 구절이 생각나길래 그걸 좀 역이용하기로 했대요. 예. 집사는 안약이나 점안액을 넣는 습관이 있대요. 그래서 이 돌순이가 한 행동은 뭐냐면 평소에 자기가 즐겨 피우던 전자담배 있잖아요. 거기에 액상과 이 안약을 바꿔치기 해버린 거예요. 그 안에 내용물을. 그러니까 이 집사는 습관적으로 안약을 넣는 사람이니까 집사가 결국엔 실명을 했대요. 눈에다가 전자담배 액상을 넣어버리니까. 그리고 가정부부니까 그러니까 가사 도우미는 습관이 나무 숟가락을 항상 물에 담궈놨다가 간을 보기 전에 입을 한번 빤 다음에 음식의 간을 보는 습관이 있었대요. 예. 근데 거기에는 물과 뭘로 바꿔놨냐면 메탄올 84% 물로 바꿔놨대요. 도우미도 결국에는 그 습관에 의해서 눈이 멀었대요. 숟가락을 빠는 그 습관이 있으니까 메탄올은 그렇게 하면 실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정원사는 정원 관리하면서 갈증이 나면 이온 음료를 마시는 습관이 있대요. 돌순이는 그거랑 제초제랑 바꿔놨대요. 그러니까 이게 다니면서 이걸 다 바꾼 거예요. 전부 다.
그리고 이제 기사도 한패였으니까 눈이 쉽게 피로해지는 사람이었대요. 운전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 사람은 습관적으로 반대형 온열팩을 쓰고 차에서 낮잠을 즐기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평소 이제 기사 행동을 눈여겨봤던 돌순이는 정원에서 잡은 장수 말벌의 독을 빼서 안대에다가 발랐다는 거예요. 결국엔 그 독에 의해서 그 기사도 실명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근데 웃긴 게 이 의사, 같은 한패인 의사한테는 어떠한 해를 가하지는 않았대요. 왜 그랬냐면 그들이 생명에 위태롭지 않을 만큼 응급처치를 하기 위해서 남겨놨다는 거예요. 마음은 굴뚝같이 의사도 실명을 시키고 싶지만 근데 아직까지 자신이 의사를 믿고 있는 것처럼 행동을 했대요. 왜냐하면 자기는 눈이 보인다라고 얘기한 적도 없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돌순이는 의사와 연인처럼 연인을 흉내내면서 와인을 마시자고 했대요. 그래서 이제 와인을 탁 마시면서 이 의사한테 얘기를 했대요. 자신은 오래전부터 눈이 보였다고. 그러니까 이 의사가 너무 놀라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먹은 와인에는 메탄올이 섞여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뉘우친다면 나한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해라. 그러면 내가 해독제인 에탄올을 주겠다. 에탄올이 해독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 메탄올을 해독시키려면 에탄올이 있어야 돼요? 예. 근데 남자는 이제 미친놈처럼 날뛰면서 용서는 빌지 않고 그 돌순이가 들고 있는 에탄올을 무력으로 뺏어서 마셔버린 거예요. 근데 돌순이가 저한테 하는 말이 당초 에탄올은 없었대요. 와인은 그냥 정상적인 와인이었고 에탄올 병에 든 게 메탄올이었대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믿어보기로 한 거죠, 이 남자를. 근데 이 의사도 결국 실명을 했대요. 그리고 이 돌순이는 모두를 모아놓고 얘기를 했대요. 신고를 한다면 당연히 받아들이겠다고. 예. 하지만 너네들도 죄인 아니냐. 이게 만약 공론화가 돼서 처벌을 받는다면 너네들은 눈 감은 채로 교도소에서 고통을 겪을 거다. 하지만 나는 재력과 권력이 있기 때문에 대응 로펌을 통해서 내가 빠져나갈 수 있다. 와.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 못하는 상황. 그냥 이 실명을 받아들이고 이 집을 떠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예. 결국에는 그날 이후에 모두가 그 집에서 나갔대요. 그리고 평화가 찾아왔대요, 자기한테는. 근데 이게 일상을 혼자 뭐 눈이 보이곤 하지만 혼자 대저택을 관리한다는 게 힘들잖아요. 그럼요. 예. 결국 그 돌순이는 새로운 직원들을 뽑기로 했대요. 이제 직원을 뽑을 때 선글라스를 항상 썼대요. 나는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라고. 그러고 나서 면접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상대의 진실성을 확인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대요.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믿을 만한 사람을 뽑았고, 하지만 이제 사람들한테 좀 잘 대하려고 했지만 이게 본성은 어디를 가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자기의 본성이. 그냥 자신을 좀 속이려고 하는 그런 액션이나 말투가 있으면 그런 느낌만 들면 가차없이 해고를 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돌순이의 가사도우미를 몇 번씩 교체를 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검증이 돼서 이제 잘 쓴다. 가사도우미는 항상 자기 옆에서 자기를 보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 서너 명을 계속 마음에 안 들어서 계속 보내고 했대. 그래서 이제 내가 누님 참 너무 굴곡이 큰 삶 사셨다고 딱 그러고 있는데 이 누님이 진짜 내가 아끼는 와인 하나 있는데 한잔 할래 이러더라고요. 근데 뭐 이분이 날 죽일 이유는 없잖아요. 제가 이분한테 잘한 것도 없고 잘못한 것도 없고 정말 그 얘기 듣는 순간부터 집중도 했거니와 듣다 보니까 되게 제가 예의 발라지더라고요. 혹시나 이 사람의 심기를 건드리면 어떡하나 싶어서. 예. 그래서 예. 그러니까 되게 오래된 와인을 누구한테 갖다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가사도우미가 와인을 갖다 주고 이 사람이 이제 최종적으로 자기가 이제 뽑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음에 든다고. 그래서 그럼 저분은 뭐 이미 검증이 다 된 분인가요? 이렇게 물었거든요. 그랬더니 검증됐지. 검증이 안 되고는 어떻게 옆에 수족처럼 붙여서 쓸 수 있냐고. 그래서 그렇구나.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머님, 저 가사도우미가 그 카페에 여종업원이라고. 맞선 봤을 때 카페에 여종업원 때문에 그 하대에 썼잖아요. 네. 근데 모든 걸 다 따져봐도 자기가 조사를 해보니까
황산 테러를 당하는 그 시간대에 여종업원이 그 카페에 없었대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그 황산 테러 한 사람이 그 카페 여직원이에요? 고개를 끄덕 하더라고요. 그러면 본인한테 그렇게 험한 일을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직원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랬더니 제가 그래도 양심이 있고 이미 나한테 내가 눈이 멀 정도로 그렇게 한 상황에서 나한테 뭐 또 해를 가하겠냐. 그리고 나는 될 수 있으면 쟤한테는 잘해준다. 근데 제가 또 돌순이가 눈이 안 보이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그 사람이. 또 유사한 일을 벌였을 때 난 제 눈을 멀게 할 거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애가 가장 안전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역발상을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심지어 그런 생각도 들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그런 행동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진면모를 다 파악할 수 있는 계기도 됐고, 그리고 사람들 털어낼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됐으니까 오히려 난 제 은인이라고 생각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고 나서 이 돌순이 아버지는 그 후에 돌아가셔서 자기가 경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전문 경영인을 세우고 경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끝나고 나서 이게 로베를 깨워서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도망가고 싶은 게 아니라 이 사람의 그 뒷얘기를 더 듣고 싶더라고요. 어떡하지 더 들어. 너무 깊이 알려고 하나 또 깊이 알려고 하면 또 나한테 해코자 하지 않을까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대상자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정말 제가 나오면서 정말 제가 치졸한 방법을 썼는데 저 거의 절하고 나왔거든요. 거기에 보통 다음에 뵙게 하고서 그냥 90도로 인사하고 나왔는데 거의 절하듯이 바닥에 엎드리고 인사를 하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막 웃더라고요. 근데 그 뒤통수에서 웃는 그 목소리가 그 웃음소리가 정말 살기와 소름이 다 느껴지더라고요. 와. 그래서 이제 로베를 데리고 어쨌든 그렇게 저는 일정을 다 끝내고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그 당시에는 막 되게 무서웠다 하는데 한국에 와서 집에 와서 곰곰이 이렇게 빨래방만 가면 그 생각이 나는데 이분이 그러면 그런 위치에서 그런 삶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위기를 맞이할 것인가. 그러면 그 위기에 따라서 어떻게 또 대처를 해야 할 건가. 네. 정말 뭐 온화한 마음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정말 똑같이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렇게 대처를 할 것인지 뭐가 정답인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그녀가 살아가는 방식 그리고 아마 그녀가 할 수 있는 그게 최선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그래서 오늘은 이 이야기를 여기까지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이야, 네. 진짜로 네. 이거는 정말 소름 끼치는 이야기였어요. 왜냐면 모모님께서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네네네. 이게 진짜 이 사람이 하는 게 맞는 말일까? 아니면 와 어떻게까지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을까? 이런 여러 가지 감정이 많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만약에 그냥 지어낸 이야기라 그러면 중간에 보통 그 얘기가 흐름이 끊기고 이렇게 맥락이 끊기잖아요. 그럴 수 근데 있어요. 예. 회상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상상하는 것도 아니었고 회상한다는 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아버지 얘기를 할 때 네. 항상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참 죄를 져도 죄가 안 되고 죄를 안 져도 죄가 되는 게 인간사라고 누가 피해자고 누가 가해자도 아니고 그냥 서로가 가해자 서로가 피해자가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드는 얘기였습니다. 맞습니다. 네. 아이고 오늘 모모님께서 정말 어떻게 또 이런 레전드 이야기를 들려주실 생각을 하셨는지 저는 진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왜냐면 모모님이니까 이런 이야기도 들려주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다음번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와, 일단은 어마무시한 이야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께서도 아마 어떻게 이런 이야기가 있나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냥 뭐 언제 어디에나 있듯이 난 뭐 저거를 믿지 않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저는 궁금해요. 여러분들의 생각이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꼭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자님께서 저번에 해주신 이야기가 정말 듣기 힘든 멕시코 카르텔에 관련된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오늘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도대체 어떤 이야기일지 저번에도 정말 충격적으로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듣기가 쉽지가 않은데 오늘 이야기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오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너무 지금 더워가지고 죄송합니다. 예, 재밌게 네, 보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지금은 이제 오자님이 계신 멕시코는 지금 아침이겠죠? 새벽. 예, 지금 6시 반입니다. 야, 또 6시 반에도 이런 좋은 목소리를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나 놀라워요. 감사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저번에 이야기를 해주신 게 카르텔에 입단하고 싶은 학생이 친구였었고 그 학생에 관련된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친구분의. 네네, 그렇죠. 네. 근데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정확히 그 안에 들어가서의 모든 일들이 벌어진다고 하는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일단 오늘 해드릴 얘기는 그 카를로스. 네, 카를로스. 말씀드린 제 친구가 입단을 하고 나서 첫 임무를 받게 된 그런 해프닝이죠. 자, 그러면 애초에 시작을 처음부터 하실 때 저번에 못 들으신 분들도 계시니까 아주 간단하게만 이야기해 주시고 바로 이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지난주에 해드리셨던 말씀은 제 친구,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네. 만나게 됐던 제 친한 친구가 어렸을 때부터 꿈이 까르텔에 들어가는 게 꿈이었었던 거죠. 그래서 까르텔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조기 교육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이제 몸도 만들고 뭐 싸움도 하러 가고 총 쏘는 연습도 하러 다니고 이러면서 나중에 입단 테스트를 받고 들어가는 것까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전해드렸었죠. 그쵸. 근데 그 테스트가 굉장히 충격적이긴 했는데 그거는 영상에 올라오면 첫 편을 먼저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네, 이어서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 타시죠. 오자예요. 오늘은 이제 드디어 카를로스가 카르텔 입단 후 첫 임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지난 방송 후에 사실은 그 카를로스에게 제가 사전에 허락도 안 받고 제 마음대로 얘기를 전했었는데 좀 마음이 좀 불편했었어요. 남의 인생 얘기한데 제가 허락도 없이 말하는 게 돼서 겸사겸사해서 제가 지난 금요일에 정말 오랜만에 카를로스 면회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허락도 받았고 그리고 얘기도 좀 하고 근데 카를로스가 오히려 자기 얘기한다고 하니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출소하게 되면 자기 방송 출연도 해도 되냐고 뭐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멕시코 말로 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렇죠. 뭐 그러면 제가 뭐 통역은 상관없으니까. 좋네요, 좋네요. 그래서 네. 제가 이제 친구한테 카를로스한테 야 네가 괜찮겠냐 그렇게 출연해도 자기는 좋다고 하더라고요. 뭐 자기는 그 정도 케어는 할 수 있다고 뭐 예. 그런 얘기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좀 한 가지 잘못 얘기한 게 있었습니다. 카를로스가 교도소에 들어간 지가 이제 4년 반 정도밖에 안 됐더라고요. 예. 그래서 내년 1월에 출소를 한다고 합니다. 저는 한 5년 정도 넘은 줄 알았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얼추 비슷하죠, 뭐. 예. 네, 그래가지고 교도소에 들어간 것도 대타를 뛰어서 들어간 게 아니고 경찰을 때렸대요, 심하게. 그래서 잡혀 들어간 거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오랜만에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새로운 얘기도 듣고 제가 업데이트가 또 준비가 돼 있습니다. 많이 좀 순해졌더라고요. 이제 욕도 안 하고 출소할 때가 돼서 그런지 되게 밝더라고요. 이제 카를로스 얘기를 하기 전에 저 한 가지 새로 알게 된 내용을 하나 말씀드리고 시작할게요. 이게 오늘 본론 내용이랑 연관이 좀 있는 내용이어서 카를로스가 속해 있는 이 까르텔은 멕시코 국가에 정식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회사였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회사 등록은 눈가림용으로 해놓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비즈니스는 약 판매 그리고 시카리오 그러니까 시카리오가 킬러라는 뜻입니다. 스페인어로. 외국어로 킬러. 그렇죠. 예전에 아마 그 영화도 있었어요. 그 시카리오라고 참 재밌게 봤는데 아무튼 사촌부 하는 거. 그러니까 회사가 있어요. 사무실도 있고 사무 여자 직원까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업 분야가 총 3가지랍니다. 카를로스가 있던 그 까르텔에. 첫 번째는 이제 약 판매랑 구입, 그리고 사청부,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VIP 접대라는 게 있답니다. 그러니까 VIP 접대라는 건 저도 처음 알게 되는데
카를로스도 그쪽 임무는 아직까지 받아본 적이 없대요. 네. 근데 이제 그게 뭐냐면은 멕시코 정부의 큰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분들의 놀이터 같은 거를 세팅해주는 그런 이벤트 사업 같은 거래요. 그래서 네. 그 고객이 아무래도 정부의 큰 분들이시니까 네. 저희가 일반적으로 상상하는 그런 파티가 아니고 완전 어나더 레벨의 파티였겠죠. 예. 이런 거를 까르텔에서 하나부터 열까지 준비를 하는 그런 사업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연계돼 있구나. 그렇죠. 아마 분명히 연계가 돼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했을 거라고 상상이 되고, 뭐 이 내용은 제가 아직 자세하게 카를로스한테 물어보진 않았는데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제가 카를로스한테 한번 물어보고 또 이 얘기를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카를로스 까르텔 입단 후 첫 임무에 대해서 어떤 해프닝이 있는지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카를로스 입단 후에 담당 임무는 약 배달이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처음부터 그 까르텔에서 큰 임무를 시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까르텔에 나름 내부 시스템 같은 게 있나 봐요. 네. 군대처럼 계급 같은 것도 있고요. 근데 이제 카를로스는 이미 자기 친구가 그 조직에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가 있어서 네. 흔히 말하는 낙하산 같은 걸로 입단을 해서 처음부터 수하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4명이나 있었대요. 오. 그래서 카를로스의 담당 임무는 약 배달 루트를 새로 구축하는 거, 그리고 약 배달도 하고 자기 수하들의 약 판매 스팟들을 배정하는 걸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있다가 이제 좀 날이 지나서 카를로스가 입단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큰 임무를 하나 받게 됩니다. 예. 그게 뭐냐면 경찰이 출동을 해서 어느 다른 까르텔에서 입수한 약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카를로스가 다시 경찰한테 돈을 주고 사오는 거예요. 상상도 그래서 못하겠네. 그걸 조직에다가 갖다 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멕시코 까르텔들이 뭐 드라마나 영화에서 나오는 약 재배하고 뭐 만들어 팔기도 하고 뭐 이것도 하지만 이건 정말 까르텔 중에서도 정말 규모가 큰 막 글로벌한 까르텔이나 할 수 있는 사업이고, 네. 물론 이제 까르텔 그 조직도 재배를 했다고 해요. 하지만 엄청 큰 규모는 아니었었나 봐요. 그래서 쉬운 길이 국가에서 압수한 약을 경찰이나 군인들이 돈을 주고 사오는 게 서로 좋고 빠르고 뭐 안전하다고 해서 그런 거래를 계속 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국가에서 압수되어 있는 약의 양이 저희가 상상도 하지 못할 만큼 어마어마하게 보관을 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나 군인들이 빼와도 모를 정도니까. 여튼 카를로스가 이제 수하 한 명을 데리고 새벽에 어느 지역에 만나기로 했답니다, 경찰을. 그때 당시에 약의 양은 백팩 가방 2개 정도였대요. 근데 그게 이제 200만 페소라고 했으니까 이게 아마 달러로 한 12만 불 정도 하는 거였을 겁니다. 뭐 12만 불이 근데 20년 전일 테니까 그때 당시에 12만 불의 가치는 지금보다 몇 배 더 했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조직에서 돈을 받아서 나가는 순간 그 돈은 내가 조직에서 빌린 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면 그건 다 내 빚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카를로스 정도의 위치 정도면은 약값의 내고는 본인이 다 판단을 하고 이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파는 사람한테 내고이든 사는 사람한테 내고이든, 예를 들어서 내가 약을 상황이라고 하자고요. 네. 판매자와 돈 내고를 하지 않습니까? 뭐 10kg에 100만 원으로 내고를 했다고 치자고요. 근데 내가 100만 원이 어쩌습니까? 그럼 조직에 가서 먼저 돈을 빌려요. 내가 10kg 거래를 하게 됐다. 100만 원만 다오. 그리고 그 돈으로 다시 판매자한테 가서 두 번째 내고를 친대요. 야, 나 10만 원만 더 싸게 해줘. 다음에 내가 또 더 살게. 이러면서. 그러면 이제 판매자가 오케이 하면은 그 10만 원은 내가 갖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물건은 조직에다 갖다 주고. 이 부분은 조직이 허락을 한 거래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카를로스의 조직이 회사가 등록이 돼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조직원들한테 기본 월급이 있대요. 왜냐면은 그 회사가 안 그래도 정부에 등록이 된 회사이기 때문에 정식 회사이고 직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월급이 나간 히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세금청의 조사를 피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최저임금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 한 달에 해봤자 한 300~400불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걸로는 생활이 힘드니까 조직에서 니들이 약 구입이나 판매를 할 때 필요한 돈은 일단 대줄게. 내고는 니들이 알아서 해서 남겨 먹어라. 이런 거죠. 근데 약을 판매를 할 때는 조금 다르대요. 그 조직에서 한 달에 판매를 해야 되는 달성량을 정해준대요. 팀마다. 그거는 꼭 팔아야 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그 달성량보다 더 판매를 했다. 그럼 달성 후에 추가 판매량의 반은 내가 갖는 거래요. 그게 많이 쏠쏠하다고 하더라고요. 다시 이제 돌아가서 카를로스가 자기 수하를 데리고 새벽에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대요. 경찰을 만나러 운다발 챙겨서. 근데 좀 많이 기분도 찝찝하고 이상하더래요. 나는 짬도 별로 안 됐고, 그리고 여기 조직에 입단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나한테 너무 큰일을 맡긴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아무래도 큰 돈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뭐 자기 친구가 이미 조직에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서 높은 위치에 있으니까 나를 믿어서 이런 임무를 맡기는가 보다 하고 움직이기 시작했답니다. 시간이 돼서 이제 수아랑 약속한 장소에 경찰을 기다리고 있는데 안 오더래요, 경찰이. 그러니까 약 거래 시간을 정해놓고 10분 이상 걸리면은, 그러니까 10분 이상 기다리게 되면은 바로 철수를 해버린대요. 철칙이래요, 시간 약속은. 기다려주는 시간이 딱 10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근데 이제 10분이 다 돼가서 카를로스가 철수를 해야 되겠다. 근데 마침 전화가 오더래요. 조직의 중간 보스한테. 만나기로 한 경찰이 갑자기 출동을 하게 돼서 오늘 거래가 취소됐다. 일단 복귀를 해라. 그리고 지금 사무실이나 이런 데 아무도 없으니까 일단 집에 가서 대기하고 있어라. 다시 금방 연락 주겠다. 근데 돈을 집으로 정말 가지고 가기 싫었대요. 너무 큰 돈이기도 하고 그냥 느낌이 안 좋고 괜히 또 가지고 있다가 무슨 일이 벌어지면 다 자기 피키니까. 근데 다른 방법은 없고 또. 그래서 집으로 복귀를 했는데 집에 아무도 없더래요. 그러니까 여자친구랑 같이 살고 있었거든요, 카를로스가. 근데 여자친구가 없더래요. 분명히 있었거든요. 나가기 전에 있었는데. 이상한 거예요. 다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약속이 펑크난 것도 이상하고 자기한테 이렇게 큰 임무를 맡긴 것도 이상하고 여자친구도 없어진 것도 이상하고 근데 또 돈은 내가 가지고 있고 걱정하면서 계속 이제 전화만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겁먹은 채로. 그러다가 몇 시간이 지나서 중간 보스가 찾아왔더래요. 집으로 갑자기. 연락도 없이 술을 이빨이 마신 채로. 그러면서 가방 2개를 툭 던지면서 열어보라고 했대요. 보니까 그 가방에 약이 가득 들어있더래요. 그러니까 보니까 그 가방이 경찰들이 가지고 오기로 한 가방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중간 보스가 하는 얘기가 내가 방금 경찰들 만나서 저 세상 보내고 약 가지고 온 거다. 이게 그 경찰 2명이 카를로스 조직이랑 몇 년 동안 계속 거래를 해왔던 경찰들이고 절대로 건드리지 않기로 약속했던 경찰들이래요. 그 경찰을 건드리게 되면 조직이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건드리면 안 되는 경찰이었던 거예요. 네. 근데 그 중간 보스가 건드렸다는 거죠. 근데 얘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설명도 하지도 않고 그냥 갑자기 찾아와서 가방 2개를 놓고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카를로스는 와, 나 뭐 됐다. 왜 굳이 이걸 자기한테 가지고 왔는지도 모르겠고 금방 조직이 알려질 게 뻔한데 나랑 지금 얘랑 같이 있는 걸 조직에서 알게 되면 나도 같이 엮일 게 뻔하고 돈이 아직 자기한테 있잖아요. 또 돈도. 그렇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더래요. 그래서 내가 지금 조직에 전화를 해야 되나 나 혼자라도 살아야 되나 내가 말한다고 해서 근데 믿어줄까? 얘는 어떻게 되는 거지? 뭐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걱정만 엄청 하고 그러고 있는데 그러고 있던 찰나에 중간 보스가 갑자기 야 도망가자. 미국으로 도망가자. 내가 도망갈 수 있는 루트 다 알고 있고 이 돈이랑 이 정도 약이면은 너랑 나랑 따로 산업 차일 수 있다. 이러더래요. 그리고 내가 지금 경찰 저 세상으로 보낸 거 조직에 알려지면은 나도 큰일 나고 너도 어차피 어찌저찌 엮여있기 때문에 너까지 큰일 날 수 있다. 살고 싶으면 지금 나랑 도망가자 이러더래요. 그냥 미치겠더래요. 딱히 방법이 보이지도 않고. 예. 근데 그러는 와중에 이제 카를로스가 설득을 하려고 중간중간에 중간 보스한테 이러지 말자. 나중에 더 큰일이 벌어질 거다.
같이 가서 잘 얘기하면 목숨만은 살려주지 않겠냐. 네. 돈도 그대로 있고 뭐 어쨌든 약도 가지고 있고 뭐 우리 나중에 분명 죽는다. 근데 이제 중간 보스가 아예 그냥 마음이 굳어버린 거예요. 우리 분명히 죽을 거다 여기 있으면은. 그냥 결정을 해라. 막 이러면서 흥분을 하더니 허리에 차고 있는 총을 쓱 꺼내더니 그러더래요. 너 지금 나랑 안 나가면은 내가 너 보낼 수밖에 없다. 결정을 해라. 뭐 어쩌겠어요. 총까지 나가는데. 그러니까 뭐 그냥 바로 쿨하게 수락했다고 합니다. 상상해보세요. 자기 머리에 총을 대고 협박을 하는데 누가 안 그러겠어요. 그래서 서둘러서 돈가방이랑 약가방을 챙겨서 차에 탔대요. 핸드폰도 두고 왔대요. 추도당할까봐. 그래서 중간 보스가 운전하고 자기가 뒤에 가방이랑 같이 앉으라고 했대요. 그래서 밖으로 나왔는데 너무너무 조용하고 너무 고요하더래요. 그러니까 이 차가 저승길로 가는 것 같은 느낌이었대요. 그래서 이제 차는 출발을 해서 미국 국경 쪽으로 가고 있고 중간 보스는 막 뭐라 하는데 귀에 하나도 안 들어오고 그러는 도중에 정신이 좀 차리게 되니까 네. 그때서야 우리 엄마랑 여동생 생각이 그때 든 거예요. 조직에서 다 알고 있대요. 집이랑 뭐 동생 이름까지. 뻔하죠. 내가 지금 도망가면 엄마랑 여동생 분명히 잘못된 거를 이제 깨달은 거예요. 하지만 이미 차는 떠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카를로스가 생각을 해낸 게 네. 뛰어내리자. 지금 뛰자. 예. 지금 내가 도망가다 조직한테 죽거나 얘한테 죽거나 차에 뛰어내려서 죽거나 일단 시도는 해보자.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었대요. 뛰어내릴 순간을.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 기회가 와서 달리고 있을 때에 자기 옆에 있던 돈가방을 메고 뛰어내리려고 문을 열었는데 문이 안 열리더래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막 열려고 또 했는데 또 안 열리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중간 보스가 달그락 거리니까 알게 됐겠죠. 운전하면서 총으로 자기를 겨냥을 하더래요. 가만히 있으라고. 예. 근데 이미 걸렸는데 어떡해요. 계속 열려고 시도를 하고 그 중간 보스는 하지 마라 뭐 이러다가 실갱이를 하다가 도로 중간에 몰터리 받으면서 차가 섰대요. 네. 그러면서 카를로스는 그때도 계속 문을 열려고 시도를 했는데 그 중간 보스는 엄청 흥분을 한 상태로 그만하라고 그러는 찰나에 차 뒤에서 라이트가 푹 켜지면서 누군가 오더래요. 그러고 나서부터 그 차 안에 수십 발의 총알들이 날아 들어오고 그리고 그 중간 보스는 그 자리에서 즉사. 저 세상. 예, 저 세상. 예, 예. 저 세상이죠. 그리고 뭐 아무튼 가방 끌어안고 움직일 수도 없는 상황에 고개만 가방에 처박고 이렇게 있는데 사람들 목소리가 들리더니 문이 밖에서 열려서 고개를 들어서 보니까 조직의 친구 있지 않습니까? 예. 있었다고 했었잖아요. 그 친구가 총을 들고 이렇게 딱 서 있더래요. 그래서 이제 나 죽었구나. 조직 알고 움직인 거구나 이미. 그래서 변명이라도 좀 해보려고 차에 나가 보니까 그 카를로스가 타고 왔던 차 뒤에 조직원 차량 한 두세 대가 있고 한 10대 명이 되는 사람들이 총을 다 들고 이렇게 서 있더래요. 그냥 바로 무릎 꿇었대요. 살려만 달라고. 예. 나 협박받은 거다. 나 지금 약속이 취소돼서 얘한테 집 가서 대기하라고 명령 받고 기다리고 있는데 얘가 갑자기 총 들고 들어오더니 도망가자고 하더라. 죽기 싫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 거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아닌 것 같아서 차 중간에 뛰어내리려고 하다가 지금 이렇게 된 거다. 예. 막 울면서 빌었대요. 막 혀를 바닥을 막 쓸었대요. 그 정도로 살려달라고 할 정도로 너무너무 무서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빌고 있기를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저쪽 차 뒤에서 한 명이 내리더니 다가와서 자기한테 웃으면서 그러더래요. 너 이제 all pass 됐어, brother. all pass. 그래서 돈다발 뭉치 2개를 손에 쥐어주더래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뭔가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나중에 이제 친구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 이게 마지막 입단 테스트였던 거예요. 파이널 완전히. 예. 근데 이제 그날 그 일을 이미 조직에서 다 계획해뒀던 거예요. 하나부터 열까지. 경찰, 시간, 돈, 약, 뭐 도로도 막아놨었대요. 심지어. 그리고 여자친구까지 인질로 잡아놨었대요. 이런 테스트는 말단사원 같은 애들한테 안 하고 팀장급들한테 하는 마지막 입단 테스트 같은 거래요.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더 중요한 임무들을 맡게 할 테고 돈도 더 크게 만지게 될 테니까 얘가 믿을 만한 놈인가 아닌가를 테스트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테스트에서
거의 반 이상이 제거가 된대요. 당장 앞에 있는 돈이라 약을 보고 도망가는 애들이 다수였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 저세상 가신 분 있잖아요. 그 중간보스. 예. 그 사람이 이미 조직에서 신용을 많이 잃었던 사람이래요. 아, 이미 수배 떨어지고 그래서- 뭐 이런 거구나. 그렇죠. 그래서 경고도 많이 받았고 까르텔은 절대 개인 행동을 못하게 철저하게 운영된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예. 근데 개인 활동을 몰래 하면서 몇 번 걸리기도 하고 돈도 많이 해먹고 네. 그래서 그 사람한테 마지막 기회를 준 거였대요. 그러니까 나름 인간적인 면이 있나 봐요. 까르텔도 마지막 기회까지 주는 거 보면. 그러게요. 철저하진 않네. 그 정도로.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경찰을 저 세상으로 보냈다고 했잖아요. 아까 그 중간 보스가. 그것도 아니래요.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조직에서 이미 다 짜놓은 계획이었던 거예요. 경찰한테 그놈한테 가서 그 가방을 주고 와라라고 시켰대요. 그게 테스트였던 거죠. 그러니까 얘가 그걸 갖고 도망가는지 아니면 조직 쪽에다 보고를 할지 다 테스트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 중간 보스가 마치 자기가 그걸 뺏어서 온 것처럼 거짓말을 해서 카를로스가 가지고 있던 돈까지 같이 챙기려고 했던 거죠. 근데 이제 중간 보스가 타고 있던 차에 이미 약 가방 안에 GPS랑 녹음기 같은 게 이미 다 달려 있었대요. 그래서 카를로스는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라는 게 증명이 된 거죠. 예. 그게 이제 중간 보스한테는 마지막 기회였고 카를로스한테는 최종 입단 테스트였던 거예요. 만약에 카를로스도 그대로 도망갔다면 그날 새벽에 제거가 됐겠죠. 뭐 여자친구랑 가족이랑 다 같이. 네. 이제 그 후에는 카를로스가 신용을 더 얻고 그때부터 임무가 더 많아지면서 돈도 벌게 되고 자기 밑에 수하들이 10명이 넘게 됐대요. 네. 사무실을 제공을 해주더래요. 자기 수하들이랑 뭐 10명 정도 지낼 수 있는 집도 주고 사무실도 주고 복지처럼 그렇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뭐 차도 나왔대요. 되게 고급 차도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보디가드도 따로 데리고 다니고. 그러니까 저도 기억나는 게 얘랑 우리 친한 친구들이랑 만나면 모든 술이랑 밥이랑 얘가 다 냈었어요. 예. 그리고 항상 차에 누군가 대기하고 있었어요, 밖에. 그러니까 그게 아마 이제 보디가드였겠죠. 예. 그리고 얘가 큰 호텔도 한번 빌린 적이 있어요. 엄청 큰 호텔은 아닌데 한 방 30개 정도 되는 정도의 호텔을 그걸 주말에 다 빌려가지고 우리 친구들 다 불러놓고 뭐 술이랑 먹을 거랑 뭐 그냥 싹 다 뭐가 더 많기는 했습니다. 이제 그거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와, 돈이 어마무시하게 많아졌네요. 그렇죠. 그때 이제 흔히 말하는 카를로스의 전성기였던 거예요. 제가 그때 아. 사회생활 시작해서 연봉이 그때 당시에 뭐 한 3만 불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네. 근데 얘는 그거를 뭐 한 달에 벌었을 정도니까 엄청 났던 거죠. 예. 뭐 출장도 되게 많이 다녔어요. 카를로스가 남미들 뭐 영업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나라로. 제가 이제 파나마라는 나라로 출장을 가게 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뭐 그때 같이 갔어요. 비행기 타고. 같이 갔다가 넘어오고 뭐 이제 이번에 제가 면회 가서 카를로스한테 좀 물어봤어요. 네. 너 이번에 나오면 이제 뭐 할 거냐. 계속 이쪽 일을 할 거냐고 물어봤더니 예. 나갈 수가 없대요. 후회되는 날이 분명히 있대요. 예. 나 이러다 죽겠다 싶은 날이 여러 번 있었대요. 네. 근데 지금 이미 자기가 미치가 너무 깊숙이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맡고 있는 비즈니스도 많고 예. 클라이언트 관리 같은 것도 뭐 자기가 브릿지 역할을 해주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정부 쪽 사람들도 이어져 있고 무슨 예. 대학교까지도 연결돼 있대요. 그 카르텔 조직이 되게 다양한 것 같아요. 비즈니스가. 네. 그리고 지금 또 카를로스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내가 지금 여기 조직에서 나가면 뭘 하겠냐 이거예요. 자기도 안 돼요. 본인은 뭐 공부도 안 했고 일해본 경험도 없고 그리고 지금 신분 세탁이 돼가지고 예전에 카를로스는 멕시코에 존재하지가 않은데요. 사라진 지 오래돼요. 지금은 다른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이미 죽은 사람으로 처리가 되어 있다라는 건가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사건도 제가 또 한번 물어보려고 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금 교도소에 있는 이유도 네. 자기가 이제 술을 마시고 사고를 쳐서 경찰을 이제 때려가지고 들어와 있지만 교도소 안에도 수하들한테 지시를 다 한대요. 네. 계속 비즈니스 하고 있고 그 조직의 뭐 최고 보스한테 보고 다 하고 지시도 받고 그러면서 저한테 이런 말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한테 처음 했었던 말은 아니고 이번에 가니까 또 이제 저한테 네. 얘기를 하는데 뭐
진심인지 장난이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한테 야, 이제 제 이름이 프레디거든요. 네. 프레디, 너 만약에 중남미나 미국이나 누구든 아무라도 저 세상으로 보내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딱 한 명만 말하래. 오. 그래서 딱 한 번은 자기가 해주겠대요. 근데 그 뒤에 저희 면회실 뒤에 교도관이 있었거든요. 다 듣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교도관도 같이 웃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도 제 생각에는 카를로스가 또 다 아마 매수를 한 교도관일 것 같아요. 좀 웃기더라고요. 어떻게 그 교도관이 그 얘기를 듣고도 가만히 있는지. 야, 부패할 대로 부패했구나. 아마 다 돈으로 매수를 했을 거예요. 이미 다 그 교도소에 장악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걔가 지금 교도소 안에서 담배랑 뭐 과자, 음료수 이런 거를 판매를 지금 카를로스가 하고 있대요. 예. 근데 또 얘가 의리는 또 있어요. 지 사람들한테 잘해요. 말도 상냥하게 하고. 저는 뭐 막 뒤통수 치면서 막 장난하는 거 다 받아줘요. 오, 꼭 뒤통수 친다고요? 아니 저는 이제 올해도 그 이제 친구니까 오, 예. 다 받아줘요. 자기 친구. 그러니까 정말 어두운 쪽에서는 정말 이제 뭐 냉정하고 잔인하고 그러겠지만 친구, 이제 자기 지인들한테 정말 그냥 친구예요. 정말 그냥 친구. 예. 근데 좀 많이 딱해요, 사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좀 주변 환경이 평범한 데서만 살았어도 괜찮은 애로 자라서 평범한 삶을 살 수 있었을 텐데 어두운 데로 들어가서 자기 마음대로 이제는 나오지도 못하고. 이번에 또 카를로스가 이 얘기도 했어요. 자기도 좀 가끔 평범하게 살고 싶을 때가 있대요. 예. 어딜 가도 불안한 마음이 있대요. 언제 어디서 총알이 날라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맨날 보디가드도 쓰는 거고. 저한테 야, 요즘에 걱정이 뭐야?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 같은 회사 다니는 사람들은 뻔하지 않습니까? 뭐 밀린 업무, 뭐 돈 걱정, 뭐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또 아기가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아이고, 아기 예, 키울 축하드려요. 걱정. 감사합니다. 야. 뭐 그런 거 말하니까 카를로스가 이제 한숨을 푹 쉬더니 자기는 이제 까르텔에 입단하고 나서부터 쭉 제일 큰 걱정이 나 내일도 살 수 있을까라래요. 아, 그렇구나. 다른 걱정이 없대요. 예. 다 있으니까, 이미 다 있으니까. 근데 제 걱정이 딱 그거 하나. 내가 내일도 숨을 쉬고 있을 수 있을까? 이게 제 걱정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뭐 막대한 부와 뭐 그런 권력이라고 하겠죠. 어찌 보면 그거와 또 맞바꿀 수 있는 게 목숨일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와, 근데 사실은 오자님의 친구분이시지만 정말 죄송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일단은 범죄 조직이에요. 지금 네, 그렇죠. 친구분이 계신 게. 그래서 절대로 이게 잘했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고요. 아무리 해외지만. 당연하죠. 예. 네, 그럼요. 그거가 뭐 미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실제 네, 그럼요. 카르텔에 계시는 이제 그 친구분께서 해주셨던 이런 속내라든지 아니면 이런 자세한 이야기들을 들려주시는 거고 절대로 뭐 네. 우리나라에서는 비슷한 일이 일어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죠. 예. 뭐 총기가 허용이 되는 나라도 아니고 하지만 이 멕시코에서는 지금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현재. 네, 맞습니다. 예. 네. 이게 현실이고요. 음. 이거를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이쪽에서는 감춰지지 않는 그런 큰 문제고 맞죠. 숙제죠. 그 멕시코의 숙제. 몇 수십 년 동안 이거를 뭐 범죄 전장을 한다, 뭐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거를 떨쳐버리겠다 했지만 네. 절대로 이거는 아마 없어지지 않을 겁니다. 너무 이미 멕시코나 중남미, 남미까지도 이 까르텔 조직이 너무 크게 이미 자리를 퍼져 있기 때문에. 잡았구나. 예. 와, 근데 정계랑도 이렇게 좀 관련이 있고 깊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 자체가 너무 함부로 어떻게 건드릴 수도 없어요. 공권력 자체가 한패니까.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야, 이건 상상도 못할 일인데 그래도 오자님 덕분에 우리가 또 머나먼 멕시코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멕시코 뒷세계의 이야기를 어찌 저희가 들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뭐 대부분의 유튜브나 아니면 어떤 매체에 검색을 하실 수는 있어요. 까르텔이 뭔가 그럼 잘 나와요. 어떤 거든 설명을 하는데 이런 뒷 이야기들은 듣기가 힘들거든요. 네, 아이고,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다음번에 또 다른 이야기로 꼭 찾아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오자님께서는 멕시코에 살고 계시고 친구분이 현재 범죄 조직인 까르텔에 있으실 뿐인 거지 오자님은 전혀 까르텔과 연관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이 범죄 조직을
미화할 생각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범죄 조직에 있는 일을 그대로 말씀을 해주실 뿐이고요. 절대로 이런 행위는 어디서든 정당화가 될 수 없다라는 점은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멕시코에 아마 사시는 분들은 까르텔이라는 그 조직 자체가 얼마나 지금 퍼져 있는지 아마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인터넷에 검색을 해도 굉장히 무서운 조직으로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렇다 보니까 그 세계에 관련된 이야기를 들어본 겁니다, 저희는. 그게 바로 또 현실 공포 중에 하나니까요.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